나는 고향 부산을 떠나 프랑스 파리에서 살고 있다.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는 개선문을 닮은 생드니 문이 있다. 18세기까지 파리 시내와 시외를 구분짓는 경계가 되었던 문이다. 내가 유럽에 처음 왔었을 때 국경을 거치지 않고 주변 국가를 자유로이 넘나들 수 있는 현실이 너무나도 경이로웠다. 안녕하세요. 영화토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영화토크 사회를 맡은 피스모모 대표 문하영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영화토크가 진행되는 장소는 마곡에 위치한 남북통합문화센터인데요. 이 공간은 남에서 태어나고 북에서 태어난 주민들이 서로 만나서 교류하고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센터입니다. 지난 5월에 개관을 했는데 이 장소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또 초대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온라인 개관을 하게 됐고요. 또 저희도 이 공간에서 영화를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했는데 온라인으로 만나 뵙게 됐습니다. 오늘 이 영화 토크가 첫 번째로 진행하게 되는 행사인데요. 이 영화 토크에 굉장히 귀한 분을 모시게 됐어요. 이미 여기 접속하신 분들은 어떤 분이신지 알고 오셨겠지만 제가 한번 소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옆에 함께하고 계시는 딱 보셔도 너무 뭔가 아티스틱한 느낌이 가득하신데요. 김량 감독님이시고 2013년 경계에서 꿈꾸는 집이라는 영화, 그 다음에 2015년에 영원한 거주자, 그리고 2018년에 바다로 가자라고 하는 영화를 만드신 감독님이십니다. 우리 김양 감독님을 뜨거운 박수로 한번 환영해 보면서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실향민 2세라는 정체성을 커밍아웃 하면서 영화를 만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저희 아버님께서는 함경남도 단천에서 태어나시고 18살까지 자라셨다가 성장을 18살까지 하셨고, 그리고 한국 전쟁 때 국군에 입대를 하셔가지고 남한으로 오시게 된 케이스입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실향민의 자녀인 것을 커밍아웃하면서 라고 표현해 주셨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저 궁금한 게 되게 많았어요. 영화 보고 뵙고 싶었고 만나면 이런 거 여쭤봐야 생각이 굉장히 많았는데 여기부터 좀 여쭤보고 싶네요. 실향민의 자녀라는 것을 커밍아웃한다. 사실 커밍아웃이라고 하는 건 되게 용기를 필요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기도 하고 잘 드러내지 않던 것을 표현할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실향민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커밍아웃 했다라고 굳이 표현하실 때 거기에 담겨있는 감독님의 삶에 어떤 스토리들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20대까지만 하더라도 그 실향민 2세라는 단어가 있는지도 몰랐고요. 그러다가 30대에 들어서면서 박완서 작가님의 책을 많이 읽게 됐습니다. 그래서 박완서 작가님은 고향이 개성이고요. 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실향민 1세, 2세라는 정체성에 대해서 조금씩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고향이 부산입니다. 부산에서 태어났고 성장을 했고요. 그런데 부산에서 항상 살면서도 왠지 이곳 사람들과 틀리다는 느낌? 그런 이질감을 항상 느끼면서 자랐는데 그게 어디서 왔는지는 저도 몰랐어요. 예를 들어서 경상도 음식을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소화도 잘 못해요. 맵고 짜고 막 이런 음식을. 그리고 이제 김치가 이북의 함남도에서는 백김치에서 네. 예, 그런 거 먹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 김치를 못 먹었어요. 그래서 빨개가지고 무서워서 도망다니고 그래서 우리 엄마가 맨날 어렸을 때 내가 김치를 못 먹으니까 되게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김치 보면 귀신이다 할 정도로 이렇게 싫어하셨구나. 네, 싫어하고 그런 게 어디서 왔을까요? 그게
되게 신기하잖아요, 그죠? 그러게요. 예, 저희 아버님 혼자 내려오셨고 저는 친가가 없었는데 이렇게 친가에 대해서 얘기 들을 기회도 없었고 친가 사람들을 만날 기회도 거의 없었고 당연히 아버지의 먼 친척 되시는 분들이 이제 서울에 계시긴 하지만 왕래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나는 좀 독특한 사람이구나, 부산 사람 같지 않구나 그런 느낌으로 살다가 박완서 작가님 글을 읽으면서 내가 왜 좀 다르구나 하는 거를 깨닫게 된 거죠. 그때부터 40대 초반까지 또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 커밍아웃이라는 그런 개념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제 철원에 가서 주민들하고 같이 영화를 만들면서 커밍아웃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그 영화가 바로 경계에서 꿈꾸는 집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접속하신 분들은 사전에 영화를 보고 이 영상을 보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영화들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 개인적으로 영화 보면서 되게 강렬했던 장면들과 순간들이 되게 사실 많아서 오늘 시간 안에 그 이야기를 다 나눌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감독님께서 철원에 가서 영화를 찍으면서 커밍아웃이 된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저는 이 커밍아웃이 필요한 일인가, 이것을 이야기하기까지 이렇게 힘들었어야 되는 것인가, 약간 이런 질문도 들면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좀 헤아려 보게 되는 것도 같아요. 힘들지는 않았어요. 힘들지는 않았고요. 단지 그런 과정들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다 가끔 2세 분들을 만나면서 그분들이 커밍아웃을 하지 않은 분들도 계시고 네. 그리고 이제 저한테 연락이 오기도 해요. 본인은 단천 2세라고 굉장히 자랑스럽게 소개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커밍아웃 하신 분들이 계신 거예요. 네. 왜 그럴까요? 아마 이북에 있는 아버지의 고향 혹은 어머니의 고향에 끌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그 고향에 왜 끌리는 걸까요? 우리가 뿌리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때때로 부모님들이 너희들의 뿌리는 저기에 있다 라고 이렇게 강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네. 그런 분들은 또 굉장히 자연스럽게 커밍아웃하고 예를 들어서 서울에도 단천 청년회가 있고 그래요? 부산에도 각 지역마다 단천 청년회가 있어요. 그건 정말 저는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청년분들을 제가 만난 것도 최근 일이고 네. 그 바다로 가자라는 3번째 작품을 만들면서 만나 뵙게 됐는데 그분들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서로 왕래가 있었던 거예요. 네네. 다들 외롭거든요. 그러니까 친척이 없고 사촌이 좀 드물잖아요. 저는 외가야 쪽 친척들이 많긴 하지만 이분들은 이렇게 어떤 분들은 외가 친척이나 친가 친척도 없어가지고 되게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나 어머니를 통해서 만나서 거의 사촌처럼 지내시고 네. 거의 30년 지기도 계시고 되게 보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명절만 되면 갈 데도 없는데 우리끼리 보면서 이렇게 친척처럼 지냈다. 그런 거 보면은 참 아름답기도 하고 네. 그리고 참 정겹기도 하고 그래요. 네. 맞습니다. 말씀 들으면서 몰랐던 사실들을 또 벌써 막 많이 알게 됐어요. 그럼 영화 이야기로 들어가면서 아버님께서 이제 홀로 오셨고 사실 감독님은 그러면 북한 단천 쪽에 김치를 드셔보셨어요? 어렸을 때? 아니요, 전혀 못 먹었죠. 아닌데도 우리 이 남에서 먹는 경상도의 그 김치가 안 끌리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되게 알기 어려운 도대체 무엇일까? DNA. DNA. 김치 DNA. 그러면 그게 좀 놀라운 거죠. 이 아버님께서 어떠한 것들로 굳이 말씀하시지 않았어도 전혀. 감독님한테 와 있는 게 무언가 있었다는 건데. 저희 아버지는 경상도 음식 잘 드세요. 정말요? 네, 워낙에 식성이 좋아서 그렇지는 않고요. 네. 그런데 저가 좀 유독 좀 아버지 DNA를 저 혼자, 오빠가 둘인데 저 혼자만 좀 유독 그래요. 독특하죠. 네. 그러니까 자라온 환경과 태어난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어떤 유전적인 영향도 굉장히 무시할 수가 없다는 것이 그 유럽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연구가 되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트라우마에 관한 그런 유전도 연구가 되고 있고
기타 등등 해서 전쟁으로 인하여 발생한 트라우마가 유전적으로 5세대까지 전이가 될 네. 수도 있다는 그런 연구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어요. 예. 와. 그런 이제 환경적인 요인이 아니라 네. DNA적인 유전적인 요인을 많이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부산에서도 제가 최근에 만난 어떤 분도 이제 어머님이 함경남도 분이신데 어릴 때 그 어머님이 이제 또 그쪽 음식 많이 하신 거예요. 네. 그분은 또 그래서 그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일찍 돌아가셨더라고요. 어머님이 또 50대 초반에 돌아가셨어요. 어머님이.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그 결핍이랄까 그런 아쉬움이랄까 그게 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도 함경남도 음식 너무 좋아한다고. 그래서 이제 엄마가 해준 그 큰 만두, 함경남도식 만두 너무 먹고 싶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말씀도 되게 남는 것 같아요. 전쟁이 DNA에 남아서 유전된다. 5대까지 이것이 갈 수 있다. 전쟁의 트라우마, 그쵸. 전쟁의 경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세태민 분들이 이렇게 남쪽으로 오시면서 굉장히 힘든 일을 많이 겪으시잖아요. 그쵸. 네. 그게 DNA의 몸에서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녀분들한테 전이가 어느 정도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케어가 항상 필요하다. 네네. 그런 연구가 유럽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평화교육하는 장면들 속에서 만날 때 몸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몸이 기억하는 거. 그렇죠. 근데 이 몸의 기억이 나라는 사람한테만 머무는 게 아니라 대를 거듭해서 전달될 수 그렇죠.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또 필요한 돌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 정말 한국 사회 과제인 그래요. 것 같아요. 정말 잘 안 되고 과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영화를 통해서 네. 일단은 접근하고 치유를 할 수 있는 문화 활동을 통해서 치유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컨셉을 지금 계속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 활동은 단기적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되고 네. 굉장히 장기적이고 그리고 규칙적으로 한 달에 2번 그렇게 해야지만 몇 년이 가면서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굉장히 정기적이고 장기적으로 네. 해야지 효과가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여러 심리 치료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그럴 여력도 안 되고 그래서 또 2주에 한 번씩 영화 보고 와가지고 영화 보고 끝나서 또 얘기하면서 네. 뭔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런 분단 감수성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분단 감수성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장이 필요하지만 네네. 그게 어떤 심리 상담이라는 그런 좀 딱딱한 틀보다는 그리고 대면적이잖아요. 그럼 약간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명화라는 문화 활동이라는 그 매개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 매개를 통해서 자신을 투영해보고 그리고 타자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영화를 매개로 한다라고 하면 사실 되게 안전한 공간을 영화를 통해서 만들어 주시는 그렇죠. 거니까. 거기를 안전지대로 만드는 그쵸. 거예요. 이 공간을 안전지대로 만드는 거죠. 맞아요. 그 영화관이라는 그 공간 갇혀 있지만 왠지 들어가면은 편안한 거.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바다라고 하죠 상영했을 때 그 장대현 대한학교 학생이 왔었어요. 19살에 탈북을 해서 지금 나이가 17살인데 영화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나중에 그냥 넷플릭스 보면 되잖아. 그러니까 아니에요. 영화관이라는 공간이 너무 좋아요. 왜 좋아? 그러니까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나 혼자 있고 내가 혼자라는 느낌이 안 드는 외롭지 않은 공간. 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청 멋진 표현인데요. 17살. 제가 그 얘기 들으니까 소름이 확 그러네요, 돋는 거죠. 진짜로 정말. 네, 그래서 정말 진짜 감탄을 했었고 그래서 영화의 미래가 있구나. 이미 네, 그 영화를 생각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분의 삶에도 감독님이 어떤 되게 큰 영향을 미치셨을 것 같아요. 어떤 임팩트? 미래의 영화 감독이 되실 수 있겠고. 네, 그걸 꿈꾸고 있었어요. 그쵸. 네. 그러면 감독님 이 경계에서 꿈꾸는 집 영화 딱 시작할 때 뒷모습에서 시작하시잖아요. 네네네네. 감독님이시죠. 그렇죠. 네. 그쵸. 네. 그리고 이 뒷모습에서 갑자기 또 편집이 탁 되면서 조금 더 가까워지는 뒷모습과 개선문을 닮은 그분에서 출발하잖아요. 나레이션 나오면서. 그래서 그 장면이 되게 저 인상적이었거든요. 정지 화면 같은데 이 스틸 컷이 아니라 동영상인데 정지되어 있는. 네. 그래서 처음부터 몰입도가 확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몰입의 장면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에서 넘을 수 없는 경계와 대비되는 경계의 이야기를 시작하시거든요. 그래서 영화 중에도 나레이션을 통해서 내가 굉장히 많은 경계들을 넘나들어 봤지만 여기서만큼은 넘어갈 수 없다라고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혹시 경험하셨던 어떤 국경, 여러 경계들 중에서 제일 좀 인상 깊은 경계의 모습 있었다면 어디가 기억에 남으실까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 졸업하고 나서 프랑스로 떠났고요. 그래 프랑스로 가자마자 이제 그 프랑스 북부 도시에 릴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 릴 도시는 벨기에 국경에 있는 도시거든요. 네. 딱 갔더니 벨기에에 놀러 가자 이러면서 벨기에 놀러 갈 수 있어? 그냥 가면 돼 그러는 거예요. 이제 너무 생경스러운 거예요. 그때는 진짜 정말 이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같이 떠났던 친구들이 놀러 가기도 하고 되게 그네들도 되게 신기해하는 거예요. 한국에 있을 때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구나 이랬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조금 흘러가지고 이태리와 프랑스의 국경이 있는 알프스의 산을 이제 갈 기회가 있었어요. 제가 네. 카톨릭인데 수녀님들이랑 같이 이렇게 여행을 갈 기회가 있었는데 한 발만 딱 넘으면 이태리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는 철책도 없고 그냥 자연이 그냥 이렇게 열려 있는 오픈되어 있는 검문도 안 하고 누가 통제도 안 하고 너무 그 공간이 되게 신기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분단된 국가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공간이 신기한 거지. 그분들한테 너무나 자연스러운 뭐 예전에는 물론 철책선도 이제 간단하게 있었죠. 생갱조약이 체결되고 난 이후에는 유럽이 이제 그런 눈에 보이는 경계가 없어지고 있었는데 그 이제 최근 들어서 또 코로나 때문에 다시 생겨가지고 맞아요. 그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알프스 산맥에서의 경계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죠. 감사합니다. 그냥 자연 속에 아무도 보초서지도 않고 통제하지도 않고 검문도 없고 그런 경계, 넘나들 수 있는 경계와 굉장히 대비되는 네. 이 한국의 한반도의 상황. 저도 생각해보면 출장 가서 그냥 여권을 보여주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차 타고 여권만 보여주고 슝 지나갔을 때 다른 나라야 라고 할 때 그 뭐지? 그러니까 사실 이 한국 사회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배를 타고 나가든 공항을 통해서 비행기를 타든 그거 아니면 나갈 방법이 없죠. 그렇게 생각하면 경계에 대한 감각이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다르게 형성될 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 경계라고 하는 한반도에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남북을 가르는 그 경계선에서 접경 지역이라고 하는 데가 되게 다양하게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같이 영화 보고 감독님 만나야지 하고 준비하면서 이야기 나누다가 아니 접경 지역이 되게 다양한데 파주부터 고성까지 근데 왜 감독님은 굳이 철원을 선택해서 이 철원의 주민분들을 만나려고 하셨을까? 그게 좀 궁금했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연평도 제가 이제 기획을 할 때 연평도 포격 사건이 2011년 10년 겨울이죠. 근데 11월 달에 이제 포격을 당한 연평도가 또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 포격 당한 이후로는 폐쇄가 됐었어요. 주민들이 이제 피난을 오시고 그래서 한동안 못 들어가는 그런 섬이 되었는데 2월 달에 이렇게 다시 들어갈 수 있게 됐을 때 기자분들이랑 같이 갔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작업을 해볼까 했는데 거기서는 그런 포격당한 집들 정말 좀 전쟁의 그런 기운이 느껴지는 공간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충격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제 마치 어떤 미장센이라고 하는 그 연출 같은 느낌, 네. 현실적인 감각이 약간 결여된 그런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저희 창작자의 감수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판단할 수 없는 기준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8월 달에 다시 갔어요, 연평도를. 그래서 그 포격을 맞은 집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좀 봤는데 아시다시피 그때 포격 맞은 집들은
그 북에서 폭격을 할 때 그 사람이 없는 집만 폭격을 했어요. 인명 피해가 안 네. 나도록. 그냥 인명 피해가 나면 국제적으로 이렇게 큰 문제가 되니까 그런 계산이 개입된 그런 공격이었거든요. 도발이었죠, 일종의. 그래서 그 약간 좀 인위적인 그런 도발이죠. 그러니까 계산이 철저하게 한 도발이라서. 그래서 8월 달에 갔더니 그런 인위적인 게 또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아, 여기는 아닌 것 같다. 내가 찾는 곳은 아니야. 제가 찾는 곳은 이런 어떤 그 좀 긴장된 장소이지만 주민들의 어떤 생동감이 느껴지고 네. 생명감이 느껴지는 공간을 찾고 있었어요. 근데 그 연평도라는 공간은 저한테는 주관적으로 굉장히 인위적인 그런 공간으로 접견 지역으로 다가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파주로 갔죠, 당연히. 근데 파주도 마찬가지로 인위적이었어요. 어떤 면에서? 거기는 이제 서울에 사시는 분들이 별장을 많이 짓고 맞아. 굉장히 멋진 집들을 많이 방문을 했었고 촬영도 했었지만 아, 여기도 인위적이다. 뭔가 자연스럽지가 않구나. 주민들이 거기에 이제 약간 부동산 투기 같은 그런 개념으로 들어가서 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물론 전원생활 즐기고 싶어서 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게 왠지 저가 찾는 개념이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어떤 분이 이제 철원에 한번 가보지 그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도를 딱 보고 철원은 우리 그 우삼국의 수도였고 그래서 궁예가 아주 사랑한 지역이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찰나의 영광을 누렸던 지역이라 꼭 가보고 싶다 하다가 이렇게 전화를 딱 했는데 너무 반가워해 주시고 가자마자 이렇게 맞이해 주시고 그리고 그 첫눈에 반했다고 해야 되나? 그 공간에. 그 공간에. 예, 가니까 그 철원 평야가 확 8월 달인데 네. 펼쳐져 있는데 여기가 여기가 어디지? 여기는 접경 지역이 아니야. 여기는 와 정말 공기가 틀린 거예요, 정말. 그래서 이천에 있는 평야, 경상도에도 평야고 있기도 하지만 거기는 정말 공기가 틀려요. 왠지 북에서 내려오는 공기가 느껴지는 그런 평야, 시원한 평야인 거예요. 완전히 반해가지고 내가 살면서 이런 데는 처음 간다는 그런, 우리나라에서 이런 곳을 네. 처음 간다. 그 평야를 보신 분들은 제 말을 믿을 거예요. 예. 저 믿어요. 네, 그렇죠. 네. 얼마 보셨죠? 전에 저희 아니, 피스모모 갔다 동료들이랑 오셨다고. 소일산 가서 평야를 바라보는데 말씀하신 거 뭔지 너무 알겠고 그날 날씨가 좋아서 멀리 북한 보이는 그런 날이었어요. 그래서 뭔지 느낌이 막 올 것 같아요. 네. 이제 연결된 느낌. 네, 맞아요. 그 경계가 분명히 있잖아요. 네. 근데 왠지 공기가 이렇게 들어와서 순환하는 느낌? 이 표현 너무 좋다. 그게 너무 좋았어요. 음. 그리고 주민들도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주민들이 그 지역을 정말 사랑하는 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긴장과 평화가 공존하는 그런 공간을 찾고 있었는데 딱이었던 거죠. 우리나라의 한반도의 딱 중심이잖아요. 네. 또. 그게 지정학적으로 너무 중요한 곳이기도 하고 지리적으로도 중요한 지역이고 또 주민들하고도 또 너무 첫눈에 그냥 제가 이런 프로젝트를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거 해야지 이렇게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모든 게 결정이 됐어요. 저는 그 장면, 그러니까 영화 보면서 그게 궁금했어요. 감독님은 저 주민분들이랑 얼마 동안 알고 지내셨길래 이렇게 막 집에 들어가서 집을 막 360도 촬영하시고 또 360도 촬영하는 중에 굉장히 편안한 복장으로 그냥 집안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 정도의 유대감으로 영화를 찍으려면 얼마 동안 사전에 만나고 교류하셔서 저런 편안함이 나왔을까? 이거 궁금했거든요. 그게 이제 저도 그날 다 바로 촬영을 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케미가 좋았고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참 중요해요. 저희 다큐멘터리 작업에서는 그게 참 마술 같은 일이거든요. 그런 일이 또 두 번째 작품을 만들면서 생겼고 항상 그런 우발적이고 마술 같은 만남이 있어야만 작업이 가능해요. 그게 연결고리를 이렇게 이어주거든요. 네. 희한하게. 그 인연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게 또 우리 일방적으로 통상적으로 말하는 인간관계의 인연과는 좀 차원이 네, 틀려요. 네. 이건 창작과 연관된 인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하고
그렇게 잘 돼서 또 이제 아트 선재랑 또 연결이 돼가지고 그래서 거기 이제 그 관장님이신 그 김선정 큐레이터님이 또 괜찮다 흥미롭다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고 그러고 나서 11월 달에 또 갔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해에 이제 들어가면서 4월 달에 들어가면서 3개월 동안 거기서 살았죠.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예. 근데 그 첫눈에 반하는 그런 게 없었으면은 그렇게 이어지기가 힘들었고 그분 집에 들어가서 그분들 집에 들어가서 촬영을 한 것은 마지막 여정이었었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카메라 들고 이렇게 훑듯이 이렇게 이렇게 촬영한 거는 아니에요.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말씀하시는 주민분들의 안정감이 만나자마자 대뜸 카메라를 이렇게 들이댔을 때 나올 수 있는 안정감이 아니었고 카메라를 이렇게 응시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너무 자연스러우셔서 제가 생각할 때 감독님이 카메라 이렇게 들고 찍으셨나 이런 상상을 하면서 영화를 봤거든요. 왜냐면 맞아요. 들고 찍었어요. 네, 이게 카메라에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사람한테 하는 말이고 또 감독님이 추임새를 계속 넣으시는 게 들려요. 그래서 이거는 이 만남의 감독, 촬영하고 있는 이 감독과 제작자와 이 주민분들 사이에 엄청난 신뢰가 있구나. 이분들이 안전하게 느끼시는구나. 이게 영화 내내 저는 좀 감동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장면들에는 카메라 갖다 대면 이렇게 어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갑자기 카메라 들이대면 약간 불편하기도 하고. 근데 그렇지 않아서 영화를 보는 입장에서는 약간 좀 송구한 마음도 드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편안하고 내밀한 이야기를 저한테 들려주시니까. 그래서 이 영화가 가지는 힘이 되게 거기 있다 저는 그게 좀 강렬하게 느껴졌거든요. 제가 그 마을의 주민분들을 가서 어떻게 그런 얘기를 진솔하게 듣겠나 생각해 보면 이건 감독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편안한 공간에서 그걸 볼 수 있었다. 저 혼자 만든 건 아니죠. 이 영화 작업이라는 것은 혼자서 만드는 게 아니라 그쵸. 항상 그 대상과의 아까도 말씀드린 그 알 수 없는 그런 인연이 있어야지만 형성이 되는 거라. 시작하면서 집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규정하면서 영화가 출발하잖아요. 그 집에 대해서 집중하시게 된 이유나 계기가 약간 궁금하긴 해요. 아까 연평도에 가셨을 때도 폭격을 맞은 집을 보셨고, 그쵸? 그 집들 사이에서 무언가 자연스럽지 않아서라고 하셨고, 또 영화 속에서 철원에 갔을 때 버려진 집을 보시고, 그 버려진 집을 이렇게 주민하시면서 우리 아빠의 집도 이렇게 되었을까 아니면 다른 모습일까 이런 나레이션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궁금한데 다른 여러 가지 장치들이나 요소들도 있을 수 있는데 집이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시게 된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네, 저희는 이사를 굉장히 많이 갔어요. 부산에서 한 곳에서 제가 태어난 곳은 전포동이라는 그 지역인데 부산에 그 서면하고 가깝고 좀 중심지에서 가까운 곳인데 거기서는 한 13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계속 이사를 다녔는데 항상 집이 없었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집이 없었다는 느낌. 그래서 아버지가 정착하지 못했다는 느낌. 그래서 제가 바다로 가자를 만들면서 다른 또 실향민 2세분을 만났는데 그분들이 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집을 안 사더래요. 그래서 뭐 집을 사더라도 집을 가꾸지도 않고 언젠가는 부부로 가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완전히 정착을 한 게 아니거든요. 집은 정착의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집이라는 공간에 대해서 굉장히 갈증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철원에 가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것은 그분들이 살고 있는 집이었어요. 그분들은 집은 너무 가꾸면서 사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서호경 어머님을 만났을 때 그분이 또 부산에서 오신 분이라 맞아. 네. 그 집 딱 들어가니까 너무 깔끔하고 너무 아기자기하고 내가 보기엔 너무 좋은데 그분은 안 가꿨다고. 가꾼 거 아니라고 이게 뭐 가꾼 거냐 그러면서 그분은 되게 싫어하셔요. 거기에 사는 것 자체를. 네. 제가 여러 번 만났는데도 만날 때마다 내가 왜 여기서 사는지 모르겠다고 한탄을 하시고 그래서 부산에서 그 여자 장교가 꿈이었었대요. 근데 이제
남편이 장교인 남편을 만난 거죠. 그래서 너무 행복했는데 장교이신 남편이 그 민통선 안마을로 배정을 받으면서 인생이 뭐 꼬였다 그러시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옛날 사진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그분 키도 굉장히 크시고 옛날 분이신데 되게 멋쟁이시더라고요. 네, 엄청 그런 분이 본인의 그런 멋스러움을 이렇게 발휘할 수 없는 공간에 있으니까 불행하신 거죠. 그쵸. 그래서 아이들을 다 서울로 보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그 케이스가 내가 원하지 않은 공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챕터가 하나 있잖아요. 내가 원하지 않았던 맞아요. 집. 왜 사는 서호경씨를 이렇게 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이북에 고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남한에 사는 것이 굉장히 타이로.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실향민 분들 중에서 그 광복이 되자마자 다 이렇게 짐 싸들고 재산 정리해서 식구들 다 모여서 내려오신 분들, 그분들은 자의로 오신 분들이에요. 네. 그분들은 아쉬움이 별로 없으세요. 또 식구들이 다 같이 왔기 때문에 외롭지도 않았고. 근데 저희 아버지는 내려올 생각이 없었던 분이세요. 네. 그러니까 숨어 계시다가 전쟁 때, 근데 이제 유엔군과 국군이 북진을 했을 때 숨어 계시다가 다시 이렇게 나오시면서 거기서 입대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있다가 이제 한경남도 단천 군청에서 18세 이상 모두 집결하라 해서 갔더니 거기서 바로 군복을 입히고 총을 쥐면서 한 몇 번 이렇게 연습하고 바로 투입이 된 거예요. 이제 흥남철수 때 바로 투입이 돼가지고 그 배를 타고 부산까지 안 오셨고 이제 묵호라는 그 근처에 어떤 항구에 떨궈졌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를 떨궈졌다고 해서. 근데 그 배 안에서 굉장히 다들 힘들었기 때문에 거의 뭐 이렇게 잘 수 있는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냥 서서 자거나 아니면 이렇게 낑겨서 자거나 그런 시간들을 보내다가 마침내 육지로 오니까 너무 좋았다고 했는데 오자마자 전투에 투입이 되었던 케이스이기 때문에 아이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이건 정말 자의로 오신 게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네네. 그런 분들은 마음이 딴 데 가 있을 수밖에 없고 70년 동안 그게 10년, 20년도 아니고 7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비인간적인 삶을 사신 거죠. 가족권을 박탈당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어제 모처럼 휴가를 내고 어디를 갈까 이러다가 저의 동료랑 임진각을 갔어요. 가고 싶더라고요. 지금 남북관계 계속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막 이런 상황이기도 하고 근데 둘이 차를 몰고 자유로를 달려서 이름도 자유로인데 자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몰고 이렇게 가면서 너무 말이 안 된다. 왜 못 가? 아, 왜 못 가? 못 가는 게 나도 억울한데 저기 살다 오신 분들은 오죽 답답하고 억울할까. 그래서 남북출입사무소 앞에까지 차를 가져가서 유턴을 하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뭐 승인 차량도 아니고 그냥 그 앞에서 한참 보다가 돌아왔어요. 근데 돌아오면서 가고 싶은데 못 가는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도대체 너무 불합리하니까. 너무 말이 안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전쟁 시작된 지 70년이 되도록 여전히 이 상태에 있어야 된다는 게. 근데 아버님께서 그런 상황 속에서 갑작스럽게 전투에 투입됐다. 그리고 낯선 곳에 떨어졌다. 이 말씀을 전해 들으니까 영화 시작하면서 뵀던 아버님 얼굴 그 클로즈업 장면이 제가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뭔가 딸의 영화 촬영하는 딸, 감독 딸 앞에서 삶의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는 아버님의 표정 같은 게 흑백 장면으로 처리됐었고 그 아버님의 표정이 되게 그냥 제게 인상 깊었거든요. 근데 그 대화 속에 한 대사가 저한테 딱 꽂혔어요. 아버님이 저 말을 어떤 맥락에서 하셨을까? 아버님 뭐라고 하시냐면 귀찮게 하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 귀찮게 하네가 따님이 아버지께 이런 거 저런 거 물어보는 게 좋으시면서도 아이 귀찮게 하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 아니면 다른 뭔가 스토리가 행간에 있나 이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순간 그 장면이 어떻게 나오게 된 건지 만나 뵈면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그 대사는 아니고 이제 그 하신 말씀, 그쵸? 인터뷰를 하다가 튀어나온 말인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버지의 기억을 건드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그러면 아버지는
이 70년 동안 묵어둔 응어리가 있는데 그걸 끄집어내야 되거든요. 그게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족들이 다 같이 내려온 실향민 분들은 서로 장단 맞춰 가면서 우리 그때 그랬지 맞아 이러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혼자 내려오신 분들은 장단 맞춰줄 분들이 없어요. 그쵸. 다들 그분들은 그 남한 사람들과의 이질감을 항상 느낄 수밖에 없고 같은 가족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경험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외로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외로움 속에서 오랫동안 계시다가 갑자기 딸이 자꾸 이 질문을 하면은 그게 불편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말이 튀어나오는데 제가 편집해서 자르질 않았어요. 그랬더니 영화관에서 그 장면에 나온 사람들이 갑자기 웃어요. 좀 의외로 이렇게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인가 하는 그런 약간 웃음이 나오는 네. 시츄에이션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 되게 좀 이렇게 구수하게 얘기를 하시기 맞아요. 때문에 좀 웃긴 거예요, 은근히.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셨구나. 저도 그 장면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아버지가 귀찮게 하네 뭔가 정말 많은 삶의 스토리가 되게 농축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와서 아 만나면 그거 너무 여쭤보고 싶었다 이런 생각 들었는데 감독님 그러면 제 마지막 질문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이 영화를 찍어야겠다. 주제를 이런 방향으로 해야겠다. 내가 우리 아버지를 인터뷰하면서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게 된 여러 이유들이 있으셨을 텐데 내가 이 영화를 정말 찍어야겠다라고 결정하시게 된 어떤 계기 같은 게 있으셨어요? 집이죠. 역시 집이에요. 그래서 이제 집을 찾아다녔고 그래서 연평도에서 상처받은 집들을 보았고 철원에서는 사랑받고 있는 집들을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집이 사람이 집을 만들고 그리고 결국은 집이 사람을 만든다. 영화 속에 나왔던 네, 윈스턴 윈스턴 처칠이 한 네. 얘기가 영화의 끝을 맺고 되는데 네. 그러니까 철원에 계신 분들은 집을 자유롭게 뜯어 고치거나 뭐 증축을 하거나 그럴 수가 없었어요. 오랜 세월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부를 계속 가꾸신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어느 집을 방문해도 애정이 묻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애정을 본 적이 없어요. 경험한 적이 없거든요. 물론 어렸을 때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점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왜 이 애정이 퇴색할 수밖에 없었나 그런 질문을 아직도 하고 있고 그건 이제 다른 실향민 2세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진짜. 그래서 이분들이 그 마음이 북에 가 있기 때문에 정착을 못하니까 그 집안에서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그런 어떤 집안에서 부모가 집 공간에 애정을 붙이지 않는 걸 느끼는 거죠. 또 네.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철원이란 공간에 갔었을 때 그 집에 반할 수밖에 없었고 집의 내부에 반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제목이 경계에서 꿈꾸는 집이죠. 네. 어떻게 보면 그 공간은 굉장히 특정한 공간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아주 위험한 공간이고 오히려 거기에 그 공간에 이렇게 애착을 가지고 살고 싶지 않거나 살기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히려 그분들은 더 그 공간에 애착을 가지고 계시고 거기에서 너무 잘 살고 계시고 계속 살고 싶어 하시고 그런 공간에 대한 애착심이 느껴지니까 그걸 정말 포착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서호경 씨는 애착심이 없다고 하시는 분부터 시작을 하면서 네. 점점 맞아. 아주 허름한 공간에 살고 계시는 분도 내가 여기서 2층 집을 지어서 뭐 하겠어. 나는 이 집을 사랑한다.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 그게 그 집에서 진짜 느껴지거든요. 정말 가서 정리도 안 되고 제일 최악이다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래서 그 안을 다 저희가 이렇게 360도로 찍진 않았어요. 그분한테 어떻게 보면은 모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분의 주관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분의 말을 더 구술에 좀 방점을 찍고 공간은
사람들이 보고 다른 국가는 조금 틀리구나. 느낄 수 있을 정도만. 네, 그 정도만 처리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감독님이 특별한 시선을 가지신 분이어서 또 그게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까. 감독님의 실향민 2세로서의 경험과 그렇죠. 네. 집인데 안정감이나 정착하겠다라고 한 어떤 그런 마음이 잘 느껴지지 않는 공간, 그 공간에 대한 감각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런 영화가 가능했구나를 말씀 들으면서 더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이 영화 보면서 제가 그냥 이렇게 흘려듣고 알기는 알았었는데 잘 몰랐던 사실들도 더 많이 배우게 됐거든요. 전략적으로 정착촌을 꾸려서 주민들을 이주시키고 또 서약서를 쓰게 하고, 근데 정작 땅 주인들이 왔을 때는 뭐 아무것도 있지 않아서 땅을 사야 되는 상황에 놓인다거나, 또 지뢰가 막 가득한 땅을 스스로 일궈서 하도록 만들어서 거기서 목숨을 잃는 상황들이 생긴다거나, 그 영상에서 가장 젊은 인터뷰이셨던 것 같은데 아기 어머니, 그 엄마가 얘기하시는 장면들 속에서 세대마다 이 공간에 대해서 감각하는 게 되게 다르겠구나, 또 그 공간 속에서 그 어린 딸아이의 모습을 보면서도 세대를 거듭해서 여기서 살아가는 삶이 어떨까 막 상상의 나래가 펼쳐지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지뢰라고 하는 것은 사실 목숨을 위협하는 것이잖아요. 국가라고 하는 이 국가가 국민들을 그냥 위험에 노출시켜 버린 거잖아요. 정착해라, 뭐 되게 좋은 거 주는 것처럼. 근데 가봤더니 당장 우리 집에 뭐라도 되어 있을 줄 알았더니 정말 병아리 부화장 같다라고 누가 표현하셨죠. 그런 집 지어주고 또 그 집에 두 가족을 배정하고 학교를 스스로 지으려고, 저 그게 마음 아팠어요. 학교 지으려고 하다가 지뢰 터져서 다치신 분, 그 장면을 목격하신 어른이 화장실을 못 가게 몇 개월 동안.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생생한 목소리를 들으니까 아, 저 삶이 정말 어떠셨을까. 그래서 보면서 너무 분노하는 거예요. 국가가 도대체 한 게 뭔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일인데. 그래서 국가는 결코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는 역사이자 기록들을 감독님이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담아내 주시고 저한테까지 들려지게,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한테까지 들려지게 해주셨거든요. 물론 혼자 만드신 영화는 아니지만 그렇게 찾아가서 듣고자 하셨기 때문에 이걸 저희가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목소리가. 그래서 다큐멘터리의 여러 방식들도 있는 것 같은데, 감독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에 되게 집중하시고 집 앞에 서 있는 장면을 마치 정지 화면인 것 같은 동영상을 계속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장면들 너무 좋았거든요. 어쩌다가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에 집중하시게 되었는가, 그리고 이런 어떤 작업의 방식을 앞으로도 계속 해가실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한 인물에 집중을 하는 스타일은 아니고 여러 인물 그리고 여러 측면 그리고 사람들의 결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 결을 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고, 네. 그게 제 스타일이고, 그래서 이제 첫 작품이었죠. 경계에서 꿈꾸는 집이.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영상 비디오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 제가 방대하게 촬영을 하는 바람에 장편이 됐어요. 그래서 장편을 하면서 이야기가 또 만들어지고 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 되게 흥미로웠고, 그래서 두 번째 작품도 아르메니아라는 굉장히 낯선 지역의 그 접경 마을들, 거기서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아주 우발적인 인연들이 발생을 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영화를 만들었는데, 두 번째는 또 첫 번째랑 또 스타일이 틀려요. 그 기본적으로 여러 인물들을 다루는 그런 틀은 똑같지만 정지 화면이나 아니면은 그 약간 사진적인 그런 컨셉을 두 번째에서는 많이 이렇게 도입을 하지 않고 좀 더 영화적인 컨셉을 쓰고 있고요. 첫 작품을 할 때는 제가 그 지역에 들어간 게 사진 작업과 설치 작업을 하러 들어갔었기 때문에 그 영향들이 이렇게 이어져서 영화에서도 표출이 되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작품은 내가 첫 번째 작품에서 하지 못했던 그런 영화적인 요소들을 많이 도입하고 많이 적용하고, 그래서 주민들과 소통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세 번째 작품은 사실 어떻게 본다면 저 개인적인 스타일과 자꾸 약간 좀 동떨어진 것이, 저는 공간이 중요한
그런 영화를 만듦에 있어서 시간적인 요소와 공간적인 요소가 있는데, 공간적인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세 번째 작품은 실향민이라는 그 세대에 대해서 다루고, 그 세대를 누가 바라보냐, 관객도 아니고 일반 시청자도 아니고 기자도 아니고 제가 거기 들어가 있는, 그 울타리에 들어가 있는 2세의 시각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밀한 이야기들이, 철원 같은 경우는 그 각 개인의 이야기들이 그 국가의 역사와 연결이 돼서 미시적인 것과 거시적인 것이 그렇게 만난다면, 네. 이 세 번째 작품은 좀 더 내밀한 이야기가 또 국가의 역사와 만나게 되고, 그 내밀한 이야기가 나의 가족사이고 또 다른 사람들의 가족사이고, 결국은 그 모든 가족 이야기들이 우리의 가족 이야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구성을 만들고 싶었어요, 세 번째 작품에서는. 그래서 다음 작품은 또 스타일이 달라질 것 같아요. 예, 다음 작품은 좀 공간을 좀 많이 넣고 싶고, 네. 그래서 북한이라는 공간을 다루어 보고 싶고, 그런 얘기하면은 다들 이렇게 하는데, 이제 2018년 때는 굉장히 좀 행복한 일이 많았잖아요. 그쵸. 그때는 정말 북한에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촬영하러 가겠다고 난리를 쳤거든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분위기가 또 다시 좀 엎치락 뒤치락 하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놀래죠. 그러니까 그 시대적인 분위기에 따라서 한 가지 컨셉이나 프로젝트가 또 다르게 받아들이지죠. 그쵸, 그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전 안 놀랬어요. 저는 오 이랬어요. 왜냐면 너무 기대돼가지고 너무 기대돼서 이렇게 하면 또 사람들이 또 나도 가고 싶어. 그래서 이제 실향민 단천 청년회라고 했는데, 네. 그분들이 또 와서 같이 영화 보고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나중에 디프리 가서 전부 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건배 우리도 가자. 그쵸. 우리도 가자. 네. 세 번째 영화 제목이 바다로 가자였는데, 그쵸. 저도 지금 감독님 만나 뵈면서 내가 첫 번째 작품을 보는 이 기쁨을 누렸고, 아르메니아를 배경으로 한 두 번째 작품, 또 공간보다는 사람에게 집중했었던 이 세 번째 바다로 가자라고 하는 그 작품, 나 꼭 챙겨봐야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됐고, 그 이후에 하실 작업에 대해서 또 이야기 주시니까 공간과 사람의 변주가 있으실 것 같다, 앞으로의 작품 속에서. 근데 여전히 국가 중심의 서사에서는 볼 수 없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김양 감독님의 작품을 통해서 앞으로도 들을 수 있겠구나 생각하니까 기대감이 너무 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에 전혀 소개 못 되다가 지난주에 아트시네마에서 소개가 됐었는데, 프랑스에서는 개봉을 했었어요. 그러셨구나. 왜냐하면 프랑스, 유럽에는 아르메니아 커뮤니티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분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정말 이 영화에는 국가가 없구나. 그 첫 영화에도 국가가 없고 국가의 부재, 두 번째 영화도 국가의 부재, 세 번째 영화도 국가의 부재예요. 가족권이 존중되지 못한 사람들, 그쵸. 국가가 존중해줘야, 당연히 존중해줘야 될 행복 추구권이 박탈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국가가 없습니다. 맞아요. 저 그 말씀 들으니까 최근에 인간안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언급하기도 했고, 현 정부가 그 인간안보라고 하는 개념을 두고 생각하면 영화 속에서, 이 다큐멘터리 속에서 저는 지뢰로 한쪽 다리 잃으셨던 선생님 생각하게 돼요. 선생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아니, 지뢰 피해에 시기가 어디 있다고, 시기가 지나서 보상이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말씀 하시는데 말이 안 되죠, 사실.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가가 부재한 자리에서 결국 그 모든 위험과 어려움들을 오롯이 온몸으로 받고 고통받아야 됐던 사람들이 여전히 엄청 많은데, 그분들의 목소리가 들려질 공간이 여전히 많이 부족하구나. 그런 의미에서 이런 작품들이 너무 소중하구나. 그래서 저는 약간 상상을 해봤어요. 우리 같이 했던 동료가 적어놨어요. 감독님한테 분단이라는 건 무엇인가요? 어머나 세상에,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굉장히 질문은 간단한데 답하기 어렵죠, 그죠? 그러게요. 우리가 왜 분단이 됐을까요? 이데올로기 때문에, 대국의 이권 싸움 때문에. 그래서 참 이 질문은 제가 섣불리 답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분단이 있어 왔잖아요.
그래서 왜 우리나라는 짜증나? 왜 분단이 됐지? 그게 굉장히 짜증나는 현실이었어요. 우리가 자랄 때는. 지금은 어떠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저도 나이가 들면서 어렸을 때는 정말 짜증나는 현실이었고 갑갑한 현실이었고 우리가 지금 러시아나 중국을 이렇게 자유롭게 못 간다는 그런 부당함. 분단은 부당하다. 그렇게 정의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단은 부당하다. 간단하지 않은 이야기를 이렇게 함축적으로 담아주신 것에 감사드리면서 저희 오늘 만남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어떤 상상을 하게 됐냐면 감독님이 몇 년 후에 북한에 갈 수 있게 됐을 때 제일 최초로 카메라를 두고 북에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이 사셨던 집을 찾아가는 거죠. 그게 컨셉이에요. 맞추셨네. 아, 그래요? 어머, 통했어요. 우리 같이 만들어요. 너무 좋아요. 뭐라도 할게요. 너무. 그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너무 기대되고 그 과정들을 감독님의 시선을 쫓아서 같이 가게 될, 따라갈, 그게 벌써 좀 되게 기다려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경계에서 꿈꾸는 집이라는 영화를 가지고 우리 김양 감독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요새 엄청 바쁘시거든요. 지금 바다로 가자 상영회가 어제도 있으셨고 오늘은 이 만남하시고 내일은 부산, 모레는 대구, 토요일에는 서울과 인천 지금 굉장히 바쁜 일정을 보내시는 와중에 피스모모와 남북통합문화센터가 함께하는 영화 토크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바쁜 와중에 시간 내주신 감독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요. 영화를 보신 분들은 그 영화 속에서 각자에게 와닿는 목소리와 장면들이 다르셨을 것 같은데요. 그 장면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현실에서 충분히 듣지 못했던 이야기들, 만나지 못했던 얼굴들, 또 가보지 못했던 공간들 한번 챙겨서 기억해 주시면서 이 시간만으로는 아까우실 것 같아서 저희가 또 다른 시간을 준비해 놨어요. 7월 달에 우리 계속 얘기하셨던 세 번째 작품 바다로 가자라고 하는 영화를 가지고 감독님과 다시 이야기 나누는 자리가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도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 또 만나 뵙기를 기대하면서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